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차혜경 전 양산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교육부가 조사한 2007년 이후 논문 실태 조사에서 도내 대학들의 부끄러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도내 몇몇 대학 교수가 논문 공저자에 자녀 이름을 끼워 넣는가 하면 부실 학교에 참가해 의미 없는 활동에 시간을 허비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자, 정확히 실태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의 그 미성년 자녀들이 실제로 공저자로 등재된 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2007년 이후에 한 10년간의 그 조사를 했더니 전국적으로 한 총 50개 대학에서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 이름을 등재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내 대학에서는 경상대 공저자 논문 중에 자녀가 5건, 영산대 1건. 그렇고요. 그리고 경상대는 자녀 외에 또 미성년자를 또 공저자로 등재한 경우가 한 31건 정도 나타났고요. 경남대하고 창원대 경우에는 그 교수 논문에 자녀는 없었죠. 미성년자 공저자가 또 있어가지고 또 부실했다라는 논란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기업형 가짜 학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실제로 이제 학회비나 출장비 그리고 학위까지 이걸로 인해서 통과를 하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1,348명 정도가 참여했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결과에서 부실 학회, 그러니까 뭐 오믹스, 왓셋 이런 것들이 좀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와셋은 실제로 이제 세계과학공학기술학회라고 해서요. 터키에서 이제 학술단체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하신 오믹스는 이게 인도에서 만든 학술단체입니다. 이제 여기는 오믹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픈 액세스 과학 논문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 공과학 쪽에 사실은 논문을 이제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논문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과학 쪽이나 공대에서 논문 쓰고 통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편법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이제 학술지가 각각 한 50개 정도, 48개 정도 분과가 있고, 거기 학술대회가 각각 1,200개, 한 6,000개, 600개 정도가 조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이제 그 가짜 유령 학회다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교수님께서는 이 조사 결과 듣고 어떠셨습니까? 뭐 자괴감이 들었죠. 그리고 특히 이제 경상대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보면 서울대, 연세대가 가장 이제 부정 건수가 많거든요. 우리가 믿을 만한 대학들에서 더 많은 숫자가 나왔다는 게 좀 충격적이었고요. 자,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예전에 30년 전에 이런 우스갯소리 이런 이야기 했어요. 교수님들이 학생들 레포트 평가할 때 선풍기 앞에서 레포트 날려가지고 멀리 날아가면 C, 앞으로 뚝 떨어지면 무겁게 많은 장수를 했으니까 A를 준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어떤 교수들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논문 이런 거 이제 교수 윤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희박했기 때문에 그런 희화하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30년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자구 노력으로 인해서 논문 표절이나 복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량적 수치를 제시를 하고 최근 들어서 급격히 많이 이제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쪽에서 또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는 걸 보면 아직은 갈 길이 굉장히 멀다고 느껴지고요. 사실 이게 이제 교수들이나 대학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연구의 질을 오로지 논문의 개수로만 평가하는 우리나라 정부 교육부의 문제도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연구를 하나 이렇게 교수님들이 이제 시작을 하면 1년 반에서 2년 안에 무조건 한 편을 논문을 내놓도록 이렇게 정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거의 코미디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하고, 논문이라는 게 하나의 진실, 정의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고 들어가다 보면 뭐 우리가 한 1년 반을 계획을 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장벽을 만나서 더 뭐 3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제약이 많은 거기 때문에 논문 공장이라는 자괴감이랑 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게 국가 연구비 받으면 교수님들이 영수증 붙이다가 끝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고, 행정 절차가 너무 많아요. 그 증빙하는 거에. 미국 같은 경우는 성과 있는 논문을 내고 만약에 그걸 못했으면 그냥 일정 부분을 그냥 반납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일일이 다 그 행정적인 얼마를 썼는지를 체킹하면 행정 비용이 너무 소모가 크니까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이고 그리고 연구자 자체에서 결국은 연구 윤리를 스스로 이제 부르짖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우리 검증 이런 부분도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옆에 동료 연구자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하면 확인을 하면 근데 그것들을 뭔가 이제 서로 알려주고 경고를 하고 이런데 굉장히 소홀한 것 같아요. 지금 정부는 그 질적 평가 제가 아까 중요시 여긴 그거 도입한다고 지금 말하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제재가 없었던 겁니까? 지금 이게 크게 두 개로 보면 개최하는 그 주체 거기에 대한 제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진에 대한 제재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개최자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와세시라든지 오믹스 이런 데가 약탈적 학술 단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유령 학술 단체예요. 네. 그래서 가짜 어떤 증빙 서류를 만들어 주는 학회에 참석하거나 논문을 투고했다는 그런 가짜를 만들어 주는 유령 단체인데 이 친구들이 어떤 식이냐면 개최 기간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학회 내용이나 장소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예. 나는 거기 참여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유명 교수 이름을 도용하거나 그런 교수들의 논문을 예전에 다른 학회에 냈던 논문들 리스트를 쫙 올려놓으면 네. 조금 이제 순진한 다른 교수님들은 모르고 거기다 또 같이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주 대대적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몸짓을 부풀리고 네. 심지어는 국내 호텔하고 계약이 없었는데도 마치 호텔과 계약해서 여기서 개최할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하고 인터폴하고 공조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문제는 이제 우리 그 연구진 쪽의 어떤 제재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대학 자체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근데 대학 자체 연구윤리위원회에 또 동료 교수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담감이 있고 또 학교 명예 때문에 좀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어떤 본질을 파고들기 힘든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이제 교육부와 과학기정통부에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부실하게 내부 점검을 한 대학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발표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검토 자문단 구성해서 그 대학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징계를 하고 그다음에 연구비 회수, 환수 이런 것들을 하고 차후에 연구를 참여를 제한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약한 수준이라고 보고 일벌 이게 한꺼번에 고쳐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샘플로 해서 이건 그냥 그 대학 자체나 그 교육부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어느 정도로 도가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연구자들도 연구 자율권을 달라고 이렇게 막 외치던 분들이 이런 일을 하면 찬물을 끼얹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정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예, 정말 뭐 학자들, 교수들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좀 스스로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유 차량 서비스, 카쉐어링이 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아찔한 사고 현장이 목격됐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카쉐어링의 허점을 짚어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3월 강원도에서 카쉐어링 차량이 물에 빠져서 타고 있던 10대 5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는 남해고속도로에서 10대가 탄 카쉐어링 차량이 시속 180km로 질주하다 고속도로 순찰대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자, 기사 보셨죠? 정말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 그 나온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10대 무면허라고 인터넷에 쳤더니 사건 사고가 한 달 내에 정말 엄청난 양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남해고속도로 그 시속 180km도 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저기 그 창원역 앞에서 카쉐어링 하는 그
미성년입니다. 운전자가 대리기사를 치여가지고 예, 사망에 이르게 하는 또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대전에 얼마 전에 또 유명했던 머스탱 그 차를 예. 몰고 10대들이 그 길 가던 연인을 사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요. 경기도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경찰차하고 추격전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도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경산시에서 그 17살 되는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또 만취해갖고 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을 해서 실제로 5명이 거기 중경상을 입고 2명이 죽는 그런 심각한 사건도 있었었습니다. 예, 좀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경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지난 3년간 그 발생한 무면허 렌터카 운전자 사고 건수가 한 1,000건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11명이 숨지고 1,50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엄청난 사회적 충격이고, 경남에서 특히 최근에 5년간 한 1,300건 렌터카하고 카쉐어링 포함해서 사고가 1,300건 정도 있었는데 매년 평균 7명씩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여행 인구가 증가하고 레저 활동 증가하고, 그다음 이제 뭐 차량 장기 대여나 렌터카 이렇게 일반화되기 때문에 더 올라간 수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좀 심각한 상황이고, 최근에 5년간 렌터카하고 카쉐어링 포함한 통계치를 보면 일단 렌터카 사망 사고의 절반이 20대 이하 운전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전체 사망자 비율이 이게 교통사고 20대 이하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40%, 사망자 비율은 거기서 60%인데 경남이 60%거든요. 근데 네. 전국 평균이 50%예요. 경남이 유독 높은 거죠. 이것도 좀 문제고. 사실 렌터카 하면 관광지에서 들뜬 마음으로 음주하고 또 젊은 친구들 조심성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결국엔 그 렌터카 사고의 핵심 사고들은 음주운전하고 대부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20대나 20대 미만 이 렌터카 운전자들의 가짜로 임대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 강화 이야기가 이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좀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망 사고 절반이 20대 이하 운전자,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카쉐어링 제도의 좀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금방 안내드린 그 시속 180km 그 운전을 해서 남해고속도로에 했던 10대들은 실제로 그 아버지 이름으로 그 차를 그 렌트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확인도 하지 않고 운전자 확인하지 않고 그냥 빌려준 거죠. 네. 그래서 사고가 났고요. 금방 아까 창원역 앞에 대리기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친구가 그 렌트를 했는데 그 사람이 목포에 있는 친구 이름으로 렌트를 한 걸 차를 몰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사고 냈던 연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전에 또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어서 그 관찰 보호 중에 또 사고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검찰에서는 장기 6년, 짧게는 4년 정도의 실제로 그 이제 형을 내릴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카쉐어링 제도를 좀 이용해 보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외국 나가면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지금 이 제도 장치가 지금 없는 게 지금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게 그 심지어 어떤 광고까지 나오냐면 운전면허 소지자가 렌터카를 일단 자기가 빌려요. 네. 그래가지고 무면허 하는 친구들한테 SNS로 광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빌려주겠다고. 이렇게 해도 제재할 수단이 지금 없는 상태고, 네. 법으로 명확히 명기가 안 돼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이제 명기가 돼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카쉐어링은 일반 렌터카보다 더 운전자 하기 더 취약한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카쉐어링 자체를 합법화 해줄 거냐 말 거냐는 그 논란부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명문화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뭐 지금 현재 정확한 상황을 짚어보면 빌린 렌터카를 다른 사람에게 또 빌려줘도 이 사람을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교통부 관계자가 지금 현재 무상으로 재대여가 이루어졌을 때 처벌할 규정이 지금 없는 네. 게 사실이고, 법안 개정할 때까지 어떻게 이걸 할 건지 지금 방식을 검토 중에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완전히 그냥 그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걸 스스로 이제 이야기하는 꼴이고, 맞습니다. 사실 여행자들은 이게 초분단위로 이게 막 이렇게 빨리 하기 때문에 그 렌터카 업체에서도 그 여행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빨리빨리 차를 빌려줘야 되는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또 검증이 더 소홀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직접 이 제도를 밟아 보니까
정말 신용카드 사진 한 장, 운전면허증 사진 한 장이면 차를 바로 빌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원 확인 장치가 전혀 없던데요. 네네네. 그 흔히 말하는 인증 장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이걸 조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사실 신분증 위조가 술, 담배를 사기 위해서 너무나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5만 원만 주면 SNS에 신분증도 위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제일 큰 게 가족들을 그 신분증을 또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훔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그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 거고요. 어쨌든 그 가족끼리라도 신분증의 관리라든가 이런 건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 금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서 같은 공인인증서나 여러 가지 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좀 그 더 넣어서 그러니까 쉽게 렌트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렌트하는 것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더 큰 건 도둑을 잡으려면 도둑보다 더 똑똑해야 되는데 지금 그 여러 수사 관계 부처에서는 좀 수법이 여러 가지 예전에 그냥 멈춰 있고 실제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가장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 미비점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또 장점도 많은 게 카쉐어링 제도잖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죠? 장점이? 지금 카쉐어링 보면 그 일단 뭐 차 한 대를 여러 명 이용하면 뭐 기차 탄다고 생각하면 쉬울 거 아니에요. 당연히 주차난, 차량 증가, 교통 문제 여러 가지 그다음에 환경 오염, 대기 오염까지 이제 해결이 되는 굉장히 좋은 일종의 공유 경제 개념이죠.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 특히나 트래픽 잼이 피크에 달했을 때는 강력한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아까 그 해외에서 써봤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해외 뭐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데 가면 항상 우버라든지 블라블라카라고 또 있어요. 네. 요즘 뜨고 있는. 근데 이런 거 이용해 보면 너무 편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일행이 9명이다. 네. 그럼 일반 택시를 부를 수 없잖아요. 일반 택시 중에서도 좀 큰 택시도 안 돼요. 그럼 그 맞춤형으로 더 큰 봉고 비슷한 게 오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편리한데 처음에 이게 30초 분부터 시간 단위로 대여가 가능한데 일반 렌터카에 비해서 가격이 싸고 그리고 이제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차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어떨 때 보니까 이게 일반 택시보다 가격이 비싼 경우가 있어요. 결국에 그게 뭐냐면 처음에 원래 순수한 취지 공유 경제 개념을 벗어서 누군가가 이윤 창출을 위해서 꼼수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카쉐어링 자체를 아예 막을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 이게 거대하게 밀려오는 파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두 가지 택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권익 보호와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이익 단체로 변해서 꼼수를 쓰는 걸 관리 차원에서 이제 막아줘야 되는 이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결국엔 이제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가 이게 왈가왈부를 막 될 때 싱가포르에서 우버 플래시라는 택시를 했는데 이게 우버 플래시라는 카쉐어링 시스템을 새로 개발을 했는데 택시하고 우버 중에 가장 가까운 걸 여기다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택시 기사의 수입이 19%가 늘었어요, 오히려. 이런 경우도 이제 벤치마킹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 카쉐어링 업체가 만 21세 미만과 운전 경력 1년 미만 운전자는 서비스 수용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더 꼼꼼하게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이제 반면에 또 이제 신분 확인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취약한 면이 많고 지금 우리 아까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자가용 운전은 영업을 금지하는데 예외가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등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취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명시된 이 명문법에 주목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교통 상황이 힘들 때 서로 공유 경제 개념을 그대로 살리는 쪽을 자꾸 들여다보면 저는 충분히 해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제일 필요한 게 조속히 법 개정을 해서 이용자의 범위, 시간 범위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규정,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하고 손해보상 그게 명문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명문화시켜야 되는 거죠. 카쉐어링 시장에 이렇게 많이 성장해 있는 것에 비해서 제도는 분명히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에 흠결이 없기 위해서는 진통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목숨과 연관된다면 무엇보다 시급히 정비돼야 할 겁니다. 카쉐어링 시스템,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빠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